어르신! 어르신! 윤대성은 이 택배기사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13년째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항상 집을 나섭니다. 6시면 물류센터에서 그날의 물량을 확인합니다. 7시부터는 차에 짐을 싣고 8시면 첫 배송지로 향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윤대성은 수많은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객님 택배입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로 그날의 기분을 압니다. 문 여는 속도로 급한 정도를 짐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관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박정옥, 78세. 송장에 찍힌 수치인 이름입니다. 윤대성은 이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6년째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호수로 배송을 해왔으니까요. 할머니는 늘 같은 시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라디오에서 트로트 프로가 끝날 무렵. 현관문이 살짝 열리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언제나 또박또박했습니다. 굽은 손으로 사인을 받으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빨간 베고니아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물을 주는 모습을 윤대성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건강식품 한 박스가 왔습니다. 정기 배송이었습니다. 윤대성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출이신가? 윤대성은 택배를 현관 앞에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재중 배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건전지와 손목 보호대였습니다. 윤대성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윤대성입니다. 택배 2건 왔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대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월요일 택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로 그 옆에 화요일 택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네. 수요일 택배는 계속 왔습니다. 생수 한 박스, 마스크 한 묶음. 윤대성이 도착했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 택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개의 박스가 나란히 쌓였습니다. 윤대성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흙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베고니아의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잎끝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대성은 현관 옆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며칠치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할머니 집 분리수거함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병원에 가셨나? 아니면 목요일. 윤대성은 물류센터에서 송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인 이름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박정육. 정옥이 아니라 정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대성은 발송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이름을 틀리게 쓸 리가 없는데 윤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일 겁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전 10시 반, 윤대성은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4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택배기사 윤대성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듣던 그 트로트 채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프로그램. 윤대성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안에 계시는 건가? 그럼 왜 문을 안 여시지? 그는 문틈을 살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거나 전등이 꺼져 있거나. 윤대성은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까? 저 택배 기사 윤대성인데요. 304호 박정옥 어르신 혹시 연락 가능하신가요? 경비원 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4호요? 잠깐만요. 방문자 기록 보니까 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던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오셨고. 그럼 어르신은 괜찮으신 거죠? 글쎄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기록상으론 그렇습니다. 윤대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실 방문자 기록에는 딸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딸이 오셨다면 어르신이 편찮으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금요일, 5개째 박스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윤대성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오 반장님, 304호 어르신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비원 오 씨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쌓였다고요? 그거야 요즘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본인이 안 가져가는 거지. 일주일째입니다. 화분도 말랐고 쓰레기도 안 나왔어요. 딸분이 금요일마다 오시잖아요. 오늘도 오실 겁니다. 그럼 따님 연락처 있으신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씨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단독으로 세대 방문을 못합니다. 윤대성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윤대성은 배송을 마치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 착각일까? 어르신이 여행을 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흐미한 라디오 소리, 말라가는 화분, 쌓여가는 택배, 비어있는 분리수거함, 한 사람만 나타나는 방문 기록.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윤대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112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어르신이 멀쩡하시면 오히려 신뢰가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사인하던 모습, 화분에 물 주던 뒷모습, 늘 같은 시각, 늘 같은 말투. 그 작은 일상들이 지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딸이 안 오면 경찰을 불러야 해.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집은 누군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토요일 새벽, 윤대성은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1시간 뒤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한 건가?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드는 건 아닐까? 1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윤대성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까칠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 중에서도 박정옥 할머니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냥 늘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목소리. 그 반복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깨졌습니다. 윤대성은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윤대성은 할머니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5개의 택배 박스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경비원 오 씨가 말한 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윤대성은 일부러 아침 배송을 마치고 점심 무렵까지 기다렸습니다. 12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대성은 다시 경비실로 갔습니다. 오 반장님, 304호 따님 아직 안 오셨죠? 아직이요. 보통 오후에 오시던데.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따님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오 씨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좀 규정상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윤대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CCTV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34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손에는 작은 가방과 서류 봉투. 그녀는 304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대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여성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로는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여성이 다시 나왔습니다. 가방과 서류 봉투를 그대로 들고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네. 그 후로는 안 오셨어요. 어르신은요? 어르신이 문 앞에 나오신 적은 없나요? CCTV에는 안 잡혔습니다. 윤대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럼 어르신이 안에 계신 거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왜 택배는 그대로일까요? 왜 쓰레기는 안 나올까요? 왜 화분은 말라갈까요? 혹시 다른 날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오 씨는 다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2주, 3주, 4주 전 금요일에 같은 여성이 그 시간에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금요일 오후 2시 반. 정확히. 윤대성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정확하네요. 그러게요. 딸이 어머니를 챙기러 오는 거겠죠. 그런데 왜 어르신은 한 번도 밖에 안 나오셨을까요?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대성은 3층 복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304호 현관앞. 5개의 박스. 말라가는 화분.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303호와 305호. 이웃집들입니다. 윤대성은 3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택배 기사인데요. 혹시 옆집 박정옥 어르신 최근에 보셨나요? 여성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박정옥? 아, 옆집? 글쎄요. 별로 왕래가 없어서. 최근에 뵌 적은 있으신가요? 한 달 전쯤 복도에서 마주친 적 있는데 그때도 인사만 나눴어요. 어떠셨어요? 건강해 보이셨나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보였으니까요. 여성은 윤대성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택배가 많이 쌓여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딸한테 연락하시지 그래요. 연락처를 모르겠어서요. 저도 몰라요. 원래 조용한 집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대성은 305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윤대성은 할머니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화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베고니아의 잎이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줄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끌리는 듯한 발소리,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 어르신? 윤대성은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볼륨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대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있어? 안에 분명 누가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12 경찰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택배 기사인데요. 한 댁에 일주일째 택배가 쌓여 있고 안에서 사람 소리는 나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소 말씀해 주세요. 윤대성이 주소를 알려주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CC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 40대 중후반. 단정한 옷차림. 손에는 작은 가방과 서류 봉투. 여성은 윤대성을 보고 멈췄습니다. 윤대성도 전화를 든 채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대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304호 박정욱 어르신 따님이십니까?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택배 기사입니다. 일주일째 택배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건 저희 집안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성은 윤대성을 지나쳐 304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성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 겁니까?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윤대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셨나요? 윤대성은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방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가 이상해요. 윤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왜 택배 기사를 두려워했을까요? 경찰이 도착한 건 40분 뒤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3층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여성, 한 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윤대성은 경비원 오 씨와 함께 304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윤대성 씨 맞으십니까? 여성 경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대성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쌓이는 택배, 말라가는 화분, 비어있는 분리수거함, 반복되는 방문 기록, 그리고 아까 만난 여성의 반응 등을 설명했습니다. 따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네, 40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남성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사람.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정돈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욱 어르신의 따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어머님 안전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 뵐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워드려도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그게 지금은 여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금은 깨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윤대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치매. 하지만 6년 동안 할머니는 늘 또박또박 대답하셨습니다. 기억도 멀쩡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치매가 있었지? 여성 경찰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절차입니다. 지금은 정말 곤란한데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성이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 2명, 윤대성, 오씨. 4사람은 현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대성은 현관 안쪽을 살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공기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일어나실 수가 없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남성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대성과 오 씨는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 서류들, 소파 위 접힌 담요, 창가에 닫힌 커튼.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방에 누워 계세요. 여성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대성은 현관에서 목을 빼고 보았습니다. 침대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턱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여성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어깨를 툭 치며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잠시 뒤 이불 속에서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십니까? 누구지?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윤대성이 기억하는 그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경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존은 확인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식은 있으나 미약한 상태입니다. 남성 경찰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진료는 받으셨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왕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왕진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성은 거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료 기록지였습니다. 경찰이 훑어봤습니다. 의료 기록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윤대성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택배는요? 왜 일주일째 안 가져가신 겁니까? 여성이 윤대성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 신경을 못 썼어요. 분리수거는요? 쓰레기가 전혀 없던데요. 제가 집에서 싸온 음식들이고 쓰레기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화분은요? 말라있던데요. 제가 그것까지도 신경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대성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생존 확인되었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더 확인할 사항 있으십니까? 윤대성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장 오탈자는요? 왜 어머니 이름을 틀리게 쓰셨죠? 왜 정확히 일주일마다 똑같은 시각에 오시죠? 하지만 생각일 뿐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나가려는 순간 윤대성의 시선이 거실 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 더미, 그중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 요양원 입소 계약서. 윤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 어르신이 집에 계신데 왜 요양원 서류가 있을까? 그는 서류의 날짜를 보려 했지만 여성이 재빨리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개인 서류입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대성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성 경찰이 윤대성에게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점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들이 떠났습니다. 오 씨도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윤대성은 304호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난 건가?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요양원 입소 계약서, 송장 오탈자, 그리고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6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윤대성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 분이 정말 박정욱 할머니가 맞을까? 그날 밤 윤대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독거노인 방치, 요양원 불법 입소, 재산 횡령.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방치한 사건, 재산을 노린 사건, 보험금을 노린 사건. 윤대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딸, 쌓이는 택배들, 요양원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틀리게 쓰는 송장. 만약에 어머니가 이미 요양원에 계신 거라면? 그리고 딸이 집을 팔려고 준비 중이라면? 하지만 택배는 계속 오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치우는 거라면? 그럼 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누구지? 윤대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요일 아침, 윤대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해. 그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박정욱 어르신 관련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신청 기록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고 목적이시라면 담당자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통화했습니다. 박정욱 어르신은 작년까지 정기 방문 대상자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가족이 돌봄을 맡겠다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어요. 가족이요? 따님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르신 상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가족이 돌보신다고 해서 따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윤대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복지사가 방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딸이 막았다. 왜일까요? 윤대성은 할머니가 자주 주문하던 건강식품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택배 기사인데요. 박정옥 고객님 정기 배송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근 몇 달간 주문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는 본인이나 가족분이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요. 일주일째 수령을 안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이상하죠? 최근 석 달 동안 주문이 2배로 늘었네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박스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2박스씩 주문이 있네요. 주문자는요? 가족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결제도 가족분 카드로 되어 있고요. 윤대성은 메모했습니다. 주문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왜일까?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304호 전기와 수도 사용량 확인 가능할까요? 왜 필요하신 건데요? 경찰에 신고했던 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3달간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네요. 이전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수도 사용량은요? 수도 사용량도 비슷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대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기도 안 쓰고 수도도 안 쓰고 그럼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지? 윤대성은 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 씨의 허락을 받고 더 과거 영상을 봤습니다. 석 달 전 할머니가 직접 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혼자 움직이셨습니다. 2달 전 할머니가 나오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금요일 오후 2시 반에 나타났습니다. 윤대성은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딸이 들어갈 때는 가방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4번째 방문 때 딸이 큰 검은 가방을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딸의 어깨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윤대성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그날 오후 윤대성은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출동했던 여성 경찰을 만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추가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윤대성은 메모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 감소, 복지 서비스 중단, CCTV 영상, 건강식품 주문량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여성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제 생각엔 딸이 어머니를 어딘가로 옮기고 집을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계속 오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처리를 하려는 거죠. 그럼 어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정옥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약합니다.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다시 들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요양원 확인은 안 되나요? 할머니가 어느 요양원에 계신지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족동이나 영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보호자와 비공식적으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윤대성은 304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지났으니 이번 주에 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딸이 나타났습니다. 윤대성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할머니 상태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괜찮으십니다. 그만 신경 끄세요. 그럼 제가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 보는 걸 힘들어 하세요. 6년 동안 택배 드렸는데 전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으로요. 딸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윤대성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정옥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뭘 알아야 하는데요? 딸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윤대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뭘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윤대성에게 여성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대성 씨 확인했습니다. 박정옥 할머니 2달 전부터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윤대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딸분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런데 집은 그대로 두고 정기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제 집에 누워있던 사람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따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집에 눕혀놓고 마치 박정옥 할머니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윤대성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옥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몰래 집을 팔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윤대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오전에 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사기,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던 할머니, 작은 화분에 물 주시던 할머니, 고맙습니다. 기사님 하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대성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신고하길 잘했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윤대성은 다시 304호 앞에 섰습니다. 경찰차가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이 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왔습니다. 윤대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윤대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대성 기사님이십니까?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정옥입니다. 윤대성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예요?
기사님, 제 딸을 제발 풀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제 잘못입니다. 딸한테 짐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대성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긴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대성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3층 302호. 박정옥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택배기사 윤대성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손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박또박했습니다. 윤대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해졌어요. 불도 켜놓고 잠들고 문도 잠그지 않고 나가고 딸이 걱정을 많이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딸이 저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었어요.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오셨잖아요. 네. 2달 전 제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어요.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문제였어요. 살고 계신 집이요? 제 집은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겁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집이 제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도 힘들었어요.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저는 딸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자고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몰래 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동산 절차가 복잡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요? 네. 치매 환자는 법적 판단 능력이 제한되니까 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요양원비는 계속 나가고 딸은 빚을 내야 했습니다. 윤대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잠시만 시간을 벌자고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사이에 집을 정리하자고. 시어머니를 이용한 건요? 시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세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잠시 저희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계속 왔어요. 제가 요양원에 와서도 정기 배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취소하려 했는데 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비밀번호를 까먹고 계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택배가 쌓인 거군요. 네. 그래서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우려 했는데 기사님이 눈치채신 거죠. 윤대성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기사님, 딸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한데 법은 너무 느리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겼잖아요. 그건 알아요. 딸도 알아요.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 잘못인데 제가 치매만 안 걸렸어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윤대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딸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했던 겁니다. 요양원비, 생활비, 병원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팔아야 했지만 법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윤대성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성 경찰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윤대성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럼 따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사기, 문서위조, 재산 횡령 미수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하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니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성년후견인 절차요?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진행할 겁니다. 경찰이 윤대성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할머니가 너무 걱정됐을 뿐입니다. 한 달 뒤, 윤대성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어머, 기사님,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베고니아였습니다. 기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윤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은 제가 줄게요, 할머니. 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윤대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 어제 다녀갔어요. 성년후견인 절차가 거의 끝났대요. 이제 제대로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딸한테 미안해요. 그동안 고생시켰는데 따님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예요. 윤대성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윤대성은 배달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했고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피해자였지만 스스로를 짐으로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박정옥 할머니가 계실까요? 얼마나 많은 딸들이 절박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윤대성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을 두드리겠다고, 조용한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새로운 배송 알림이 떴습니다. 윤대성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이야. 문을 두드리는 일은 때론 생명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쌓이는 택배, 말라가는 화분, 꺼지지 않는 불빛, 나오지 않는 쓰레기.
그 작은 신호들이 누군가의 SOS일 수 있습니다. 박정옥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딸은 성년 후견인 절차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할머니의 요양원비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도움을 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조용한 이상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알림은 다음 생명을 지키는 종소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세요.